44살 때였죠. 44살 때인데 뭐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겠죠. 뭐 그 설명해라 그러면 못하지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우리 바둑계를 위해서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두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어려서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4살 때부터 배웠거든요. 바둑 잘 두려면 일단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3년 만에 9살 나이로 입단한 조훈현. 세계 최연소 입단 기록이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조훈현을 일본으로 보낸 것은 63년의 일이었다. 바둑신동 조훈현. 그의 천재성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앞선 교육을 시켰던 아버지 조규상 씨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나는 나이가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겐사코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일본 바둑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는 20세기 최고의 바둑 천재라는 중국의 오청원, 그리고 하시모토 우타로라는 또 다른 천재를 길러낸 일본 바둑계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또 천재기사인데 늘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동양 3국의 천재를 다 제자로 길렀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청원, 일본의 하시모토 우타로, 그리고 한국의 조훈현. 조훈현 구단을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애지중지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지련이 그거예요. 이 스승이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손발잡게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벌써 그렇게 해서 큰 거는 글렀다, 제목으로서는 글렀다 이거예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늘어도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성을 하지, 뭐 스승이 훌륭해서 또 손잡고 말하자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큰 거는 벌써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은 뭐냐? 얘가 나쁜 길로 안 빠지게끔 공부 열심히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선생이지, 손발 잡고 가르쳐주는 게 선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둑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가서 두라 이거예요. 그래 갔는데 뭐가 바둑이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앉아있는데 생각이고 뭐고 없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바둑의 정신을 가르쳤던 세구의 구단과 함께 조훈현에게 바둑을 가르친 또 한 사람. 그는 후지사와 구단이었다. 바둑의 기량으론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후지사와 슈고. 그는 조훈현에게 200~300판이 넘는 석기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세고의 선생님면은 뭐 술은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일하게 뭐 인생이라 할까 살아오신 게 술하고 바둑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시사 선생님은 뭐 이상한 얘기지만은 이 주색자께 도 같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뭐 그 집도 넘어가고. 그 저는 그 선생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장소에서는 구시사 선생님이 최고니까 저희 선생님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둑을 뒀는데, 그분한테 물론 이제 선배 기사면 단도 높았지만은 또 어찌된 건지 이제 6년선을 했거든요. 기도 정신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뭐 내용은 어땠든 간에 상황이 어땠든 간에 내기바그득 뒀던 자체로 프로 기도 정신에 어긋난다. 그런 놈은 키워봐야 소용없으니까 보따리 사서 가라. 그래서 파문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에 조금 고생을 하고, 뭐 고생했다기보다도 이제 선생님 집 나가서 이제 빌고 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그 제 인문이랄까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지만 하여튼 정신에만 어긋나면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죠. 제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뭐 배웠다 할까? 뭐 느꼈다 할까? 하여튼 세월 선생님 이상의 그 분은 본 적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제자로서. 조훈현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73년. 우양우 할 때요. 그 자체도 말기도 어려운데 그 군대는 우양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양자 뒤로 들어가 컷뭐 그러지 뒤로 가라 가세요 뭐 그런 말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뭐 뒤로 들어가 컷 하는데 그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인 얘기를 어쩌고 물어보는데 이제 못하면 이제 쥐어박고 때리고 가슴 때리고 그러는 거 하는 얘기가요.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군인 정신이라고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이라고. 그래서 뭐 지면 죽는다는 거로 이제 바둑도 마찬가지거든요. 싸우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때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그 춘부장님이 약도 못 쓰시고 굶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을 그때 어디 독지가한테 2가마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가마니를 그 부모님 드리고 또 한 가마니는 그때만 해도 참 우리가 가난했는데 젊은 프로기사가 장가를 갔는데 신혼부부가 굶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마니를 또 갖다 줬죠. 승리는 조훈현의 것이었다. 최초의 타이틀이었던 최고위전을 시작으로 한국 바둑기를 휩쓸기 시작한 조훈현. 그의 승리는 가난을 통해 얻은 치열한 승부근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의 못 떠요. 예.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 관심도 없고 힘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 남들하고 저하고 보는 눈은 이제 프로에 눈에서 보니까 이 정산에 이제 눈에서 보니까 일단 싹이었거든요. 싹이 노라니까. 그래서 아예 키우지를 않는 거죠. 아무래도 97년도 상금이 전부 얼마입니까? 97년도 그러니까 아마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년에 비하면 어떻게 는 겁니까? 줄은 겁니까? 아니, 최고 벌었을 때가 한 4억인가 4억 5천 벌었고 뭐 적게 벌었을 때가 1억에서 1억 5천 벌었으니까 돈 안 들고 치매 안 걸리고 시간 보내기 이만큼 좋은 게임은 없어요. 사실 뭐 지금 뭐 고스톱병이 뭐 환자들 많고 뭐 고스톱병이다 하지만은 사실 이 뭐 남녀하고 그 고스톱을 칩니까? 며느리하고 둡니까? 뭐 손자하고 그 고스톱을 칠 수 있는가? 못 하거든요. 바둑은 누구하고 둘 수 있어요. 손자하고 둬도 되고 며느리하고 둬도 되고 남녀 둬도 이상할 거 하나 없고 사실 그렇게 재밌는 뭐 운전기사 아저씨가 박사학위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운전만 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농사지으면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뭐 농학 박사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건 다 길이 틀리거든요. 농사를 저의 경우는 그게 도움이 안 됐으니까 학업이 안 되기보다도 시간을 그 아껴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을 바둑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네가 뭐 학력이 얕다니까 어떻고 네가 뭐 안 갔으니까 아쉽고 그런 거는 별로 느껴지지 않죠. 조훈현이 걷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한국 바둑계를 질주하고 있던 80년대 그 바람을 힘겹게 막아낸 오직 한 사람 바로 서봉수 구단이었다. 조훈현이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던 또 한 명의 맞수 조치훈이었다. (1980년) 일본은 세계 바둑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 일본에서 3대 기전 중의 하나인 명예를 획득하며 일본 바둑계를 제패했던 조치훈. 사람들은 모두들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에게 열광하고 있었다.
조치훈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주선된 기념대구. 결과는 조훈현의 패배였다. 10년 전 일본에서 만난 조치훈은 분명히 이렇게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조치훈의 바둑, 아니 일본의 바둑은 까마득히 앞서 있는 것만 같았다. 조치훈 구단에게 완전히 매료돼 버렸어요. 이야, 저게 돌부처냐 신선이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조훈현 구단은 그때 안전불부절했다 이거. 그냥 담배를 피우고 몸을 좀 비비고 오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초조한 모습을 어떤 측면에서는 더 인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였는데 우리 고유의 바둑 그 가르침에 바둑 한양 사람 서푼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말로 바둑은 져도 사람은 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날 바둑도 지고 사람도 졌다. 사람까지 몰라도 그 태도는 졌거든요. 그래서 팬들의 그 질타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어요. 언젠가 조치훈을 꺾고야 말겠다던 조훈현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89년. 대만 갑부 응창기가 40만 불의 상금을 걸고 개최했던 제1회 응창기배 세계대회에서였다. 16강에서 중국의 왕명완, 8강에서 일본의 강호 고바야시 구단을 꺾은 조훈현은 조치훈과의 일전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조치훈은 16강전에서 오송생 구단을 이겼지만 8강전에서 중국의 서비평에게 무너지며 탈락하자 4강엔 조훈현과 서비평 그리고 임혜봉과 후지사와가 오르게 된다. 우승 후보가 서기평 구단하고 또 임혜봉 구단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치훈이 고바야시까지 저는 뭐 이름도 없었고 이제 그냥 뭐 양념으로 할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대표 1인자로서 했는데 사실 그런 서러움도 사실 내면에 깔리는 건 상당히 많았죠. 10시에 시작해서 10분간만 사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철 나가주세요. 4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임혜봉 구단과 만나게 된 조훈현. 사람들은 임혜봉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예상은 깨어졌다. 8강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던 한국 대표 조훈현이 일본의 최강자 임혜봉을 꺾은 것이다. 결승전이 열린 것은 싱가포르의 웨스틴 스탠퍼드 호텔. 89년 9월 5일 2대2 팽팽한 승부를 가름하는 마지막 결승 5국이 열렸다. 상대는 중국 정부로부터 기성 칭호까지 받은 서비평 구단이었다. 한 번도 세계 무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한국. 게다가 서비평은 일본 최고의 고수를 모두 꺾은 세계 최강의 우승 후보였다. 바둑사상 최초의 세계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45수 만에 조훈현의 불계승으로 끝나던 그 순간 세계 바둑계에서 늘 말석을 차지했던 한국 바둑은 세계 최강의 바둑 강국으로 자리바꿈하고 있었다. 조치훈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했던 1980년 일본 바둑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벽이었다. 그러나 조훈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의 승리는 언젠가 해내고 말리라는 끈질긴 투혼의 승리였다. 조훈현과 이창호의 인연은 84년 조훈현이 9살 나던 이창호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입문했을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큰 클이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단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그 움직임이 없어요. 뭐 별명이 돌부처다, 아기 뭐 늙은이다 하지만은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또 움직임이 없었고
이 바둑 복귀하다 보면 이 바둑 돌 도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둑을 든다든가 복귀하면 돌 도는 소리가 틀림없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방에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시계 보면 12시 1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놓으면서 잠자리에 그 자리에서 뭐 쓰러졌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서 이제 불 꺼주고 그랬는데 사람이 때려서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손자가 뭐고 자식이고 때리고 꼬집으면 아프지 귀엽고 이쁘다는 건 없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손자나 자식이 때리는 게 더 귀엽죠. 그렇지. 사실 뭐 아프긴 아파죠. 최고위전에서 이창호에게 한 번 꺾이기 시작한 조훈현은 힘없이 계속 무너져 갔고 사람들은 모두 이제 조훈현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20년 가까이 한국 바둑의 맹주로 군림한 조훈현은 94년 대왕 타이틀을 잃으며 무관의 제왕으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언제까는 무관으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고 뭐 그만큼 시대가 변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제 자신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가 참 아픔이 많았어요. 말은 못했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출발이다. 어쨌든 그 가벼운 그 기분으로는 돌아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정상에 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 조훈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평창동 집 뒤에 북한산을 올랐다. 조훈현의 체력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담배였다. 하루 두세 갑, 대국이 있는 날이면 네 갑까지 피웠던 골초. 그러나 조훈현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마저도 끊어버렸다. 체력을 위해 자기와의 싸움을 벌였던 조훈현. 제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쓰라린 상처를 입은 그가 97년 다시 일어섰다. 2패 뒤 3연승을 하는 불굴의 투혼으로 이창호를 누르며 다시 정상의 고지를 탈환한 것이다. 여태까지 뭐 느끼는 것은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뭐든지 꼭 뭐 공부만 아니라 노는 것도 사는 것도 자기 사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성공이다 좋은 결과가 났고 뭐 후회 없는 그 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뭐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본인 자신이 라이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지. 이 바둑 뭐든지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 져버리면은 모든 게 져요. 꼭 바둑뿐만 아니라 승부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마음을 닦아야지. 내 스스로한테 이겨야지. 일단 자기 자신부터 꺾어지면은 그거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대의 라이벌이 본인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